아까 제가 이 애착과 관련해서 주 양육자의 행동이 주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이의 특성이 주 양육자의 행동을 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안아줘도 만족감을 느끼는 아기가 있고요, 10번을 안아줘야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언니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할게요. 근데 엄마는, 이 안전기지인 엄마는 아이를 5번 안아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언니를 키울 때는 언니는 한 번만 안아줘도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 5번을 안아줄 수 있는 엄마와 언니는 안전 애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동생은 10번을 안아줘야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에너지는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과는 불안정 애착을, 동생은 이 같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 경우에 동생이 안정 애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 양육자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 애착 이론에서는 실은 주 양육자가 한 사람일 이유는 없어요. 요즘은 아버지들도 양육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의 애착을 굉장히 잘 유지하세요. 그리고 뭐 조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기타 교사도 있으실 거고, 이들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애착을 제공하면 됩니다. 5번의 필요한 애착들을 제공한다면 동생은 안정 애착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머니, 주 양육자의 애착 행동 외에도 이 아이의 기질과 이 주 양육자 외에 다른 양육자들이 이 아이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애착의 유형이라던가 질이라던가 강도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안정 애착이 아닌 불안정 애착으로 자라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100%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말러의 분리개별화 이론은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론이 기출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교육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자폐아가 많이 태어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자폐의 원인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폐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가 바로 분리개별화 이론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자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폐가 뭐냐 했더니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래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을 인지하고 그 세상과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자폐인 경우에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대요.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그들만의 세상이 있대요. 자기 세상 안에 갇히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영아기 때, 그리고 영유아기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태어났을 땐 더 심했겠죠. 태어나서 그 아이의 세상은 태어나기 전에는 뱃속이었을 거고, 그리고 태어나서는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정말 자신만의 시각, 자신만의 감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 1개월까지는 다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정상적 자폐라 그래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자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자폐 성향을. 그리고 그것이
1개월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다가 주 양육자가 아이한테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환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손에 뭘 쥐기 시작하면 그건 공이야, 공. 그건 종이야, 종. 이렇게 외부 사물의 명칭을 가르쳐 주거나 그 외부 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기한테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아기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자신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울음으로 표현할까요?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울음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하는 건 아닐까요? 자폐였을 때, 정상적 자폐였을 때. 그것을 주 양육자가 주로 엄마죠. 엄마가 우리 누구누구 배가 고프구나. 우리 누구누구 기저귀가 젖었구나. 우리 누구누구 졸립구나. 우리 누구누구 심심하구나. 엄마가 놀아줄까? 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감정인지를 엄마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말러의 분리개별의 이론은 자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된 인간으로 감정을 분화시키는지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첫 번째, 정상적 자폐. 자신의 내적 심리 상태에 집중해요. 두 번째가 정상적 공생인데요. 이때 5개월까지는 아기는 자신과 엄마가 하나라는 환상 속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에릭슨의 놀이 이론 얘기할 때도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세계 놀이는 아기가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몸을 탐색하는 것도 자기 세계 놀이다. 왜? 이때 아이들은 자신과 엄마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와 상호작용하고 엄마와 놀이하고 엄마의 몸을 젖가슴을 만지고 이러는 것도 자기 세계 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기는요, 일정 시기까지 자신과 엄마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라는 환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감정, 엄마의 상호작용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요. 분화는 이제는 엄마와 내가 분화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엄마 외에도 다른 세계들이 있고 분리된 다른 세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가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을 보여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낯가림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불안을 우리가 낯가림이라고 하죠. 이 낯가림을 보이는 동시에 분리불안, 격리불안을 보이는데요. 이 분리불안, 격리불안은 주 양육자와 분리됐을 때 보이는 불안이죠. 이런 분리를 통해 엄마와의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를 중심으로 세상을 탐색하기도 하고요. 불안함을 느끼면 다시 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와 이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엄마가 일단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나는 좀 넓은 세계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 격리불안, 분리불안을 느껴요. 초기 실행은요, 엄마에게서 종종 멀리 스스로 이동해요. 그리고 엄마를 탐색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게 되죠. 이걸 엄마를 안전기지, 탐색기지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실행의 단계에서는요,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재접근 자율성에 대한 요구와 돌봄의 요구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좌절감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낄 때 있죠. 그럼 엄마가 엄마한테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그때 다시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엄마가 안아주면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세상을 탐색하러 나가는데 이때 엄마가 잡기놀이 같은 걸 아이와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걸 즐기면서 엄마를 더 멀리 엄마와 도망쳐서 세상을 더 탐색하기도 하고 엄마가 자신을 안 따라오면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엄마 잡기놀이를 하는 엄마와의 이 잡기놀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런 술래잡기놀이, 부모와의 술래잡기놀이가 부모와 밀당하는 거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잡으러 가면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엄마가 안 잡으러 가고 관심 없으면 자기가 돌아와서 안기기도 하고 이런 술래잡기 놀이를 통해서 더 먼 세계까지 나갈 수도 있고 그 세계를 두려움 없이 탐색하기도 하고요. 이제 자기 세계가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탐닉하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생기기 시작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 거부하고 부모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 싫어라고 단호히 말해요. 이때 부모는 미운 2살이라는 말로 이 아이의 독립성, 아이가 스스로의 어떤 의견이 생기는 걸 표현해 가기도 하죠. 대항상성의 시작인데요. 내적 심상을 만들면 갈등을 느끼면서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는요. 대상 연속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이 엄마가 이제 내 옆에 없어도 나는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엄마는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도와줄 거라는 기본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분리돼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와 동시가 아니라 엄마와 분리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장소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아이는 이때부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벽한 내적 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놀이, 아빠 놀이들을 하게 된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가상놀이로 표현해낸다는 거죠. 애착 형성의 영향 요인과 지도 방법이 있는데 애착 형성의 영향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의 특성이 있어요. 영아의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안아줘도 되는 아이와 10번을 안아줘야 되는 아이. 한 번을 안아줘야 되는 아이는 쉽게 부모가 애착을 많이 보이지 않아도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지만 10번을 안아줘야 만족하는 아이는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아이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애착 형성에는 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의 특성이 좌우됩니다. 지도 방법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일상생활에서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기, 유아의 신호를 민감하게 읽고 반응하기, 놀이를 통해 애착 형성을 지원하기,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구성하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10번을 안아줘야 되는 영아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안아줘도 괜찮은 영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많은 안김이 이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한 번으로 만족하고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건 타고난 독립적 특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침해받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자신이 침해받는 걸 싫어하고 자신이 이제 독립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싶은데 그걸 엄마나 아빠가 계속 와서 방해를 하면 이 아이는 그게 귀찮아서 엄마 아빠가 알아주는 걸 오히려 밀어내는 애들 있잖아요. 불안 저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정애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꾸 안고 뽀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애착도 어떤 애착이 좋다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이 아이의 특성을 부모가 파악해서 이 아이에게 적절한 그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이 더 필요한 아이에게는 그걸 좀 독립적으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더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충실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애착을 주고 부모만으로 안 될 때는 아이에게 추가적인 애착을 줄 수 있는 주변 도움을 찾는 게 필요해요.